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에서 공개한 사이버트럭의 양방향 충전 포트 기능을 나타내는 영상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영상처럼 야외 클럽 파티에서 사용되는 전력 공급도 가능하고, 만약 전력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반 가정집에서는 3일간 사이버트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오늘 기가 텍사스 출고장에서 21대가 목격되며 여전히 생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중요한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소식은 어제 확인되었던 FSD 베타 버전 12가 일반 사용자 분들에게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실제 홀마스 캐롤로그 님께서 버전 12 FSD 사용 영상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능력도 확인하고 왜 버전 12가 중요한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에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버스가 지나가도록 잘 기다린 다음에 사실 거의 완벽하게 좌회전을 진행합니다. 또 그 밖에 상당히 복잡한 도심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FSD 버전 12를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보일 법도 한데 아주 부드럽게 주행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만 보게 된다면은 과거 FSD 버전 11에서도 충분히 잘했는데 왜 이게 더 특별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 그리고 이 아키텍처 상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버전 12로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자동 속도 변환입니다. 이 자동 속도 변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과거 FSD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교통 규칙을 잘 지키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과속하는데 FSD만 적정 속도를 지켜서 오히려 법을 너무 잘 지켜서 교통 흐름을 깨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 차량 속도를 맞춰서 가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책임 소재는 드라이버에게 있다. 운전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속도를 다시 조절할 수 있으며 그 소재는 여전히 아직까지 드라이버에게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 추가된 기능도 의미가 있고, 혹은 과거 버전 11만큼 잘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 같은 경우에 분명 인공지능, 신경망을 활용하지만 전체 자율주행 모두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작성하였던 30만 줄의 코드가 있었고, 그 코드 안에서 30만 줄이나 되다 보니까 특별한 예외 케이스가 나왔을 경우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버그도 분명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30만 줄의 코드가 다 날아가 버리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인공지능, 신경망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 혹은 신경망 능력을 갖춘 기업은 자율주행 내에서 테슬라 말고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바꾸게 되면은 얻게 되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앞서 확인한 것처럼 사람이 직접 작성한 코드에서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버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똑같은 일을 성취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다른데 이걸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 방법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짧아지게 됩니다. 반응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훨씬 더 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움까지 함께 동반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코드로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트레이닝을 통해서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 최종적인 도달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최대 능력치가 기존 코드가 개입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완성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번 버전 12 엔투엔드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망이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베타 딱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베타 딱지를 떼는 순간에도 상당히 큰 이점이 있죠. 지금까지 이 FSD를 판매한 것들, 얘네들이 분명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연 매출이 부채입니다. 매출인데 부채로 잡혀있는 이 금액이 3.27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제 FSD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R&D 비용, 연구 비용인데, 이 R&D 비용
같은 경우는 발생할 때마다 바로 비용으로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있는 FSD 관련 이연 매출을 인식하게 될 때 사실상 인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 비용은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 딱지를 떼게 된다면은 이 3.27 빌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수준의 이연 매출을 빠르면 1년, 조금 길게 보면 2년간 나누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이거 자체가 EPS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테슬라 찬님께서 정리해 주신 FSD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버전 11으로 바뀌고 약 만 1년 2개월 만에 버전 12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키텍처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베타 딱지를 떼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확대가 되고 한 2번 정도의 추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면은 올 상반기 베타를 제거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베타를 제거한다고 해서 자율주행이 전적으로 테슬라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율주행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최종 책임을 지지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 딱지를 떼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혹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사실상 다른 인공지능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은 성취를 갖추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성취한 이 엔투엔드 신경망과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힘들죠. 차원 자체가 많이 다른데 조금 차원을 낮추어서 비교를 한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전산화시켜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 만든 것이라면은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직접 손으로 일일이 다 작성하는 거입니다. 그게 코드로 돌아가는 자율주행과 신경망으로 돌아가는 자율주행의 차이이죠. 근데 그거 정도뿐만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테슬라와 BYD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카와우에서 나온 비교 중 일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BYD C의 주차 보조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돌리면 너무나도 재미난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분명 차량 화면에서는 3D 안경을 제공해 주는데 이 BYD C 차량 바퀴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미끄러지는 것처럼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BYD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신경을 쓰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역량 차이가 뭐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많이 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기가 멕시코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멕시코 매체에서 단독으로 입수했다라고 나온 뉴스인데 기가 멕시코의 새로운 국가 매니저가 임명이 되었고 그 국가 매니저가 이 테레사 구티에레즈라는 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한 곳 매체에서 단독으로 입수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교차 검증은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그 밖에 기가 텍사스에서도 재미난 확장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4개의 상당히 큰 탱크가 목격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 탱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초기 기가 텍사스에서 페인팅 샵에서 사용되었던 탱크와 유사하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이것 때문에 이 페인팅 샵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새로운 신규 다음 세대 플랫폼인 모델 2 혹은 모델 Q를 위한 준비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목표가는 380달러에서 345불로 낮추고 여전히 상당히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였지만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좀 의문스러운 내용.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분명 모건 스탠리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까 싶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관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2024년 테슬라의 non-GAAP EPS를 2불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였고 이거는 각 분기별 EPS가 50센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임을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가 그 근거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올 초에 진행되었던 중국과 유럽에서의 가격이나 자체가 2024년도에 진행될 수 있는 가격이나
수준으로 벌써 연초부터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된 것은 사실인데, 원가 감소와 관련된 관점은 좀 많이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EPS가 50센트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을 예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가 감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봤거나, 혹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테슬라에서 가격 인하를 여러 번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봤거나, 혹은 그것도 아니면은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상당히 높은 무게를 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서 상당히 높은 비용이 묻어나는 게 2024년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수치를 믿어서 이 보고서를 적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밖에 EV 보조금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혹은 만료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뒷부분의 내용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일단 2024년만 보자면은 테슬라로서는 오히려 더 좋은 연도이죠. 과거와 다르게 7,500불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할인처럼 구매하는 순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게 2024년인 것 맞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7,500불 보조금을 구매로 못 받게 된다면은 리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2024년만 본다면은 분명 긍정적인 해가 맞지만, 이 IRA 보조금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다, 미래는 더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적은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정말 많이 의문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모를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적었을까라는 의문증이 저는 아주 크게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생산 능력 초과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생산 능력 초과를 이야기하냐면 배터리 생산 능력 초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가 점점 더 싸지고 있다, 배터리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기업은 CATL이 유일하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위쪽에서 살펴본 테슬라의 원가 절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리튬 가격 인하보다 배터리 전체 완제품 가격 인하, 또 배터리 업계에서도 가격 전쟁을 통해서 판매가가 내려가는 게 테슬라에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내용인데, 이걸 어떤 논리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건지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테슬라 차량 혹은 전반적인 전기차를 2-3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판매할 때 할부 판매 혹은 리스 판매를 할 때 2년 혹은 3년 뒤에 차량 잔존 가치에 의해서 또 리스 혹은 할부, 이자 비용 혹은 비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나 할부가 금융기관에서 조금 꺼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제 판매 가격의 변화가 많았고, 판매 가격 변화는 또 중고차 가격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차량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단점에 대해서 이제 적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또 조금 재미난 내용입니다. 바로 허츠의 테슬라 차량 판매 이야기를 합니다. 허츠 같은 기업에서도 전기차를 중고로 판매하고 오히려 내연차를 선호한다라는 말을 적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벌써 사실 관계를 하긴 했었죠. 원래 이런 렌탈 회사에서는 조금 오래된 모델들 같은 경우 다 중고차로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테슬라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빨리 파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판다라고 하기에는 실제 판매하고 있는 그 속도 자체가 615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차는 24,000대 판매하고 있는데, 테슬라 차량이 한 35,000대 된다 하더라도 그 판매하는 규모 자체도 의미 있는 수준도 아니고, 가파르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연식이 되었기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이상할 점이 없는데, 이걸 좀 부정적인 내용의 근거로 활용했다라는 거 역시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허츠 사이트도 들어온 김에 테슬라 중고 차량을 보게 되면은 모델 3 25,000불, 밑에 보면 24,000불, 여기서 중고차 같은 경우 또 연방 보조금 4,000불까지 받게 되면 이거는 2만 불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렌탈 차량 같은 경우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한데 2022년 모델 3 2만 불 요거 가격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가격이 매력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과거에는 전기차에 관심 없던 분들도 혹은 망설이던 분들도 전기차로 유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근거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정부에서 신규 전기차 공장 허가를 막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손실을 보는 기업이 아주 많아졌고 부도에 가까운 기업, 실제 부도가 난 기업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그 이름만 갖다 붙이면 뭐 배터리도 그렇고 엄청나게 수익을 혹은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기업을 막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과 테슬라를 연결짓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 전기차 시장과 테슬라를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과 테슬라는 전혀 다르죠. 전기차 시장은 있지만 그 안에서 테슬라와 테슬라가 아닌 기업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테슬라는 수익을 내면서도 저렴하게 가격 인하를 하면서 판매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들은 그 상황에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과 극인 이 둘을 하나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 자체가 완벽한 난센스입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새롭게 투자금을 얻기 위해서 생겨나는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 기업을 막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테슬라 관련 보고서에 근거로 적는다. 그것도 목표 주가를 내린 근거로 적는다.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건 스탠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화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리서치에서 일화를 쓰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일화라는 게 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좋다더라. 이게 일화죠. 그리고 실제 그 말을 적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더 많아졌다더라. 이게 뭡니까? 네, 이거는 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걸 근거로 전기차 침투율이 단기간에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뭔 소린가? 또 하나 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내용은 또 테슬라만 본다 하더라도 과거의 테슬라와 지금의 테슬라를 보면은 수익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 인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판매할 때마다 얻는 어닝 혹은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만 보게 된다면 상황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보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그냥 수익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 팔면 팔수록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서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 전체를 고려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에도 분명 수익성 악화가 있는 게 맞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그 끝에 살아남는 거는 테슬라밖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승자 독식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인 단기 수익성 악화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도 좀 많이 아쉽죠. 역시 모건 스탠리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상당히 좀 단기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앞서 살펴봤던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이 정치적인 리스크는 다음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었던 7,500불 IRA 보조금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취소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벌써 이 아이오와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IRA 보조금이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요거는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포인트에서 좀 많이 이상하죠. 왜 이럴까? 네, 좀 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밖에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 판매에서는 75불 정도밖에 주고 있지 않으며 미래의 AI
로보틱스를 통해서 또 에너지를 통해서 나머지 345불에 달하는 PT가 구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뒷부분에 또 이상한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볼 건 2024년도 판매량 증가율이 이전에는 24%였는데 이를 15%로 줄여서 2024년 210만 대 정도를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 인하를 통해서 충분히 수요 자체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 공급 문제가 아니라 아예 수요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판매가 줄어든다라는 내러티브를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해 정도는 꼭 2024년도가 아니라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한 해 정도는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리거나 혹은 오히려 역성장하는 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본다고 해도 아주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분명 그런 해는 있었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언제나 매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30만 대 이상 또 생산 능력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해가 2024년도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또 갑자기 프라이스 타겟을 낮추는데 영향을 준 걸 이야기하면서 이 테슬라 모빌리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FSD이고 나중에 미래 FSD 구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SD 구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늦춰졌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버전 12가 확대가 되며 또 기존과 비슷한 성능 혹은 더 뛰어난 성능, 추가 기능, 거의 완벽한 엔드투엔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버전 12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훨씬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분명 뛰어난 목표가인데 345불인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 생각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분들, 좀 큰 그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을 최대한 떨궈내고 또 보통 어닝 때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이번 어닝 때도 최대한 주가 변동성을 키워서 좀 싸게 사고자 하는 심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비공개로 나치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또 나왔는데 사진이 상당히 멋지게 잘 찍혔습니다. 또 테슬라 찬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인데 이제 모델 Y, RWD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델 3와 모델 Y가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한국에서도 수입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판매 같은 경우에는 또 국가에서 정하는, 사실 국가에서 정하는지조차 조금 의심스러운 이 보조금에 의해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모든 게 순조롭게 편파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또 한국 소비자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연도가 2024년일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최근 들어서 특히나 주가가 200불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주가 봤다가 좀 짜증이 나던데 장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 남긴 메시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AJ님 같은 경우 2013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은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마이너스 50%에서 5%를 기록하였다. 6년 반 동안 이런 마이너스 성적을 거뒀다라고 밝힙니다. 지금은 100배 이상의 수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J님 같은 경우 적립식이나 묶어두는 투자보다는 트레이딩도 조금 하였고 파생도 활용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사실 묶어두고 투자 혹은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걸 얻는데 걸린 기간이 6.5년이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밖에 작년 테슬라 100불 초반에 집까지 팔아서 투자를 했던 제이슨 드볼트 씨 약간 리스크를 졌었죠. 근데 그걸 떠나서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 투자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순간에 주식을 사라. 아무 주식이 아니라 펀더멘털 가치가 확실한 주식을 사라라는 또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